여러분의 돈은 매일 도둑맞고 있습니다. 당신이 땀 흘려 번 돈이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 점점 가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바로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정부와 은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는 비트보부상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실제로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기만 할까요? 집값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치솟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언론에서는 그 원인으로 기업의 탐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혹은 기후변화 같은 것을 지목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래 힘든 거구나, 아프니까 청춘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죠. 마치 멈추지 않는 쳇바퀴 위에서 더 빨리 달려야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일하고 더 영리하게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이 사실은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물가 상승이 아니라 돈의 가치 하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일종의 거대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비유해보죠. 우리가 쓰는 돈을 물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수도꼭지를 틀어 이 물을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물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어제 물 한 컵으로 살 수 있었던 빵을 오늘은 2컵, 3컵을 줘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빵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물, 즉 구매력이 약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주류 경제학은 이 수도꼭지를 튼 행위, 즉 통화량 팽창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선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구매력을 소리 없이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강도질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질은 결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불공평한 게임의 법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캔틀런 효과입니다. 새로 찍어낸 돈은 하늘에서 비처럼 공평하게 내리는 게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수와 같아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거대 금융기관들이 가장 먼저 맑고 시원한 물줄기를 맞습니다. 그들은 구매력이 희석되지 않는 돈으로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의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이 돈이 시장을 돌아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에게 도달했을 때 이미 구매력이 흙탕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돈의 가치가 폭락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자산 가격과 미친 듯이 치솟은 물가를 마주하게 될 뿐이죠. 그렇다면 이 돈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기원은 수백 년 전 금 보관자들의 사기극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금화 대신 금 보관증을 거래하기 시작했는데 은행의 전신인 금 보관업자들은 사람들이 모든 금을 한꺼번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관된 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보관증을 몰래 발행해 대출해주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의 시작이며 향후 은행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만들어 이자를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강력한 도구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쟁처럼 막대한 돈이 필요할 때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돈을 찍어내는 것이 훨씬 손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권력이 화폐를 쓰레기로 만드는 일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5대 로마 제국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순금으로 만들던 금화를 구리와 같은 불순물을 섞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신뢰를 잃은 화폐는 시장에서 외면받았고 이는 제국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무한정 돈을 찍어내다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사람들이 돈을 뗄감으로 써야 했던 비극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은행과 결탁해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은행이 파산할 위협에 처하면 언제든 돈을 찍어 구제해주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으니 민간 은행들은 더욱더 과감하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리며 돈을 창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1971년 8월 15일 닉슨 쇼크가 터지며 인류의 돈을 묶어두었던 마지막 족쇄가 풀려버렸습니다. 금이라는 물리적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법정 화폐는 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돈 창출 과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럼 민간은행이 그 국채를 사주고 중앙은행은 다시 그 국채를 담보로 새로운 돈을 찍어내 은행에 공급합니다. 이 돈은 다시 대출 형태로 시장에 풀리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낸 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가 막힌 속임수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의 결과인 인플레이션을 숨기기 위해 정부는 통계를 조작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가격이 폭등한 항목의 비중은 줄이고 기술 발전으로 가격이 내려간 전자제품 같은 항목의 비중을 늘립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 폭등은 우리 삶과 상관없는 일처럼 아예 계산해서 제외해버리죠. 우리가 체감하는 구매력 하락과 정부의 공식 발표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요? 역사는 이미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채로 쌓아올린 탑은 언젠간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부라고 믿었던 모든 종이 자산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돈, 그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건전한 돈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것이죠. 인류는 역사적으로 금과 은을 그런 돈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운영되어 그 어떤 권력도 통제하거나 검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부패한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나의 부를 지키기 위한 탈출구이자 가장 강력한 저항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부패한 시스템 안에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지키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되찾으려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투쟁에 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 월급의 진짜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구매력입니다. 월급이 5% 올라도 물가가 10% 오르면 당신의 실질적 구매력은 오히려 하락한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내는 한 가만히 있어도 당신이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이 시스템은 당신의 구매력을 소수에게 이전시킵니다. 새로 풀린 돈은 권력과 가까운 소수에게 먼저 흘러들어가 그들의 구매력을 극대화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뒤늦게 가치가 떨어진 돈을 받게 됩니다. 부의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이 왜곡된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셋째, 진정한 부는 구매력이 보존되는 자산에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게임의 규칙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돈을 손에 쥔 채 쳇바퀴를 돌 것인가, 아니면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건전한 돈으로 나의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지켜낼 것인가. 결국 돈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려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투쟁에 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들고 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